그 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폭우 쏟아지는 골목길에서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내의 낡은 보따리와 세 딸의 작은 손이 전부였죠. 장남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날, 세상은 저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그들의 비웃음이 아니라 제 딸들의 눈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허망한 밤이 훗날 전국을 뒤흔들 재벌가의 은밀한 치부와 얽힌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복수극의 정점에는 제가 아닌 제 딸들의 뜨거운 욕망과 차가운 지성이 있었다는 것을요. 한때 추문에 휩싸였던 한 남자의 기막힌 인생 역전이 이제 베일을 벗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침 드라마 속 명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아쉬운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일막 아버지의 눈물, 끓어오르는 욕망의 불씨. 1976년 늦은 봄, 서울 성북동의 유서 깊은 한옥 저택에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29의 김민주는 아내의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빗물에 흥건한 흙탕물 위로 그의 젖은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내던져졌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냉랭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귀를 때렸다. 고작 딸 셋이라니, 이 집안의 대를 끊으려고 작정한 게냐? 내 놈이 재산을 탐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이라면 이제 그 대가는 치러야지.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10살 첫째 민서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들고 울먹였고, 8살 둘째 미나는 동생 미네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다. 어젯밤 사업 실패와 딸 셋이라는 이유로 그는 비정한 처가로부터 처참히 버려졌다. 며느리 사이라고는 하지만 장남을 낳아 대를 잇지 못하고 사업마저 연거푸 실패한 사위는 이 집안에서 죄인이나 다름없었다. 박 여사는 매서운 눈초리로 민준을 노려봤다. 너 같은 놈에게 줄 유산은 한 푼도 없다.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민준의 뺨에 난 상처로 빗물이 스며들어 따가웠다. 그 순간이었다. 5살 막내 미네가 작은 주머니에서 쭈글쭈글한 캐러멜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다. 아빠, 이거 먹어요. 아이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또렷했다. 민주는 그 작은 손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릎은 내가 꿇지만 아이들 무릎은 내가 지킨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장인어른 김 회장이 문 뒤에서 망설였다. 잠깐 주저하는 눈빛이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차가운 사업가였고 가족의 명예 앞에서는 딸의 남편도 예외일 수 없었다. 박 여사는 마지막으로 일갈했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보지 마라.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고 그 소리와 함께 민준의 지난 10년이 완전히 끝났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에 박힌 흙을 털어내며 아이들을 돌아봤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민서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였다. 민주는 대답 대신 새 딸을 등 뒤로 감쌌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순간에도
아빠의 등은 따뜻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젖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골목길을 내려갔다. 뒤에서 따라오는 세 딸의 발자국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졌다. 아이들의 낡은 고무신에서 칙칙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엄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처럼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다. 시장 쪽에서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인 것처럼 빗속을 헤치며 걷는 내 모녀. 아니, 내 부녀의 그림자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진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시장 근처 허름한 여인숙 깜빡이는 백열등 아래로 민준과 세 딸이 모여 앉아 있었다. 찬 온돌 위에 젖은 이불을 펼쳐놓고 보따리에서 마지막 찐빵 하나를 꺼냈다. 아이들이 배고픈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꼬르륵거리는 뱃소리를 속일 수는 없었다. 여인숙 주인이 하루 숙박비로 2,000원을 받았다. 민준의 손에 남은 돈은 고작 5,000원 뿐이었다. 이 돈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불안한 기색을 보일 수 없었다. 민주는 찐빵을 세 등분으로 나눴다. 자신의 몫은 없었다. 첫째 민서가 제일 작은 조각을 집어 둘째 그릇으로 옮겼다. 언니처럼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민준의 마음이 아렸다. 10살짜리가 벌써 어른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였다. 방 안에 먼지 냄새와 함께 생활의 냄새가 밴 습기가 돌았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내일부터는 아빠가 일해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하지만 정작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막막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기술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다. 미나가 아빠 품에 안겨 잠꼬대를 중얼거렸다. 어묵. 따뜻한 어묵. 민준의 눈동자가 번쩍 뜨였다. 어묵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시장에서 본 포장마차들이 떠올랐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다, 사람들은 배고프고 따뜻한 음식을 찾는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그는 비록 사업에 실패했지만 손맛 좋다는 소리는 듣고 자랐으니 어묵탕 끓이는 것쯤이 할 수 있었다. 새벽 4시, 민주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다. 복도로 나가 신발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다. 여인숙 주인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광장시장 어묵골목이 어디인지 물어봤다. 떨리는 목소리로 길을 묻는 자신이 초라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주인이 낡은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다. 광장시장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였다. 민주는 광장시장이라고 적힌 글자를 엄지손가락으로 꼭 눌렀다. 그곳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보따리 옆에 작은 종이를 붙여봤다. 아빠표 정성 어묵이라고 연필로 삐뚤게 썼다.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머리끈으로 단정히 묶고 상처난 뺨에 물을 묻혔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눈물 대신 뜨거운 국물을 끓이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제부터는 우는 아빠가 아니라 싸우는 아빠가 되어야 했다. 창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시장의 불빛들이 점점이 켜져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는 상인들의 부지런한 손길들이 느껴졌다. 민준도 그 대열에 합류해야 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손에 쥔 5,000원이 전 재산이지만 꿈은 그보다 훨씬 컸다. 광장시장 골목 한편 작은 천막 아래로 양은 솥에서 나는 김이 피어올랐다. 민주는 생선 좌판 옆자리를 하루 500원에 빌려 어묵 장사를 시작했다. 생선 비린내와 섞인 어묵 국물 냄새, 장돌뱅이들의 호객 소리가 어우러진 시장의 아침 풍경이었다. 새벽 5시부터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냈다. 어묵 1kg에 2,000원, 무와 파, 마늘까지에 총 3,000원이 들었다. 남은 돈으로는 간장과 고춧가루, 기본 양념들을 샀다. 첫날부터 미천이 거의 떨어졌지만 일단 시작해야 했다. 손이 뜨거운 솥에되었다. 생선 아주머니가 얼음덩이를 툭 떨어뜨려 주었다. 같은 시장 상인이라는 동질감 때문인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찬 얼음이 닿자 대인 손에서 하얀 김이 났다. 아팠지만 참아야 했다. 첫날부터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 국물 맛을 봤다. 간이 싱거운 것 같아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다. 그러다가 너무 짤까봐 망설이며 아주 조금만 추가했다. 완벽한 간을 맞추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그는 처가에서 사업을 하며 요리에는 신경 쓸 틈도 없었으니 혼자 결정하는 것이 낯설기만 했다. 오전 8시 첫 손님이 나타났다. 벙거지 모자를 쓴 7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막 앞에 섰다. 어묵 한 그릇 달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자상했다. 민주는 첫 그릇을 내밀면서 손이 떨렸다. 나무 꼬치가 양은 그릇에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국물이 살짝 넘칠 뻔했다. 노인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한 모금 머금고 눈을 감았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첫 손님의 반응이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았다. 주변 시장이 조용해진 것 같고 생선 아주머니도 눈치를 보며 기다렸다. 눈물 맛이 나는구먼. 노인의 말에 민주는 당황했다. 맛이 이상하다는 뜻인가? 죄송하다고 말하려는 순간 노인이 빙긋이 웃었다. 어묵은 정성으로 끓이는 거야. 젊은 아비의 정성이 고스란히 들어있어. 그래서 눈물 맛이 나는 거지. 노인이 계속 말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먹는 음식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노인의 지팡이가 툭 하고 바닥을 치며 내일도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어묵값 200원을 정확히 내고 갔다. 먼 발치에서 다른 상인 둘이 속삭였다. 젊은 아빠 어묵 국물이 뭔가 달라 보인다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민주는 귀가 번쩍 뜨였다. 정성이 정말 맛으로 전해질 수 있는 걸까?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손님은 그 노인 한 분뿐이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그날 밤 첫 줄에 오늘 한 그릇 수입 200원이라고 적었다. 단 하나의 그릇이지만 희망의 시작이었다. 양은 솥을 씻으며 내일은 몇 그릇이나 팔 수 있을지 궁금했다. 국물은 정성으로 끓이는 것이라는 노인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제 하루에 대여섯 그릇은 나가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다. 낮 시간 어묵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민서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손에는 모서리가 다른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민주는 혹시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선생님이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민서가 쓴 우리 아빠의 어묵이라는 장문입니다. 학교에서 가족 자랑하기 숙제를 냈는데
민서가 이런 글을 써왔다는 것이었다. 첫 문장을 읽기 시작하자 가게 안이 고요해졌다. 우리 아빠는 어묵장수입니다. 딸만 낳았다고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귓불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이 섞여 있는 표정이었다. 민주는 앞치마 자락을 꽉 쥐며 울음을 참았다. 아이가 이런 마음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니 자신은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보였던 것이다. 글의 내용은 계속 이어졌다. 아빠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어묵을 끓일 때만큼은 마법사 같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에 아빠의 사랑이 모두 들어있고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모두 웃는 얼굴이 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도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아빠 때문에 부자라고 느낍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다. 저는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서를 특별 장학생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아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시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다른 두 딸도 언니만큼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가계부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교육비 통장 10%라고 적힌 칸이었다. 매출의 10%는 아이들 교육비로 따로 모으기로 한 것이었다. 돈은 적지만 꿈은 크게 키워야 했다. 하루 수입이 1,000원이면 100원씩, 2,000원이면 200원씩 모아나가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었다. 둘째 미나가 소리쳤다. 나도 변호사 될 거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계산 메모를 꺼내 보여주었다. 변호사 학비가 얼마인지 이미 알아봤다는 것이었다. 8살 아이가 벌써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니. 막내 미네는 신문지로 만든 공책을 펼치며 꿈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봤다. 연탄재를 털며 민주는 손등에 굳은 살을 쓰다듬었다. 거친 손이지만 이 손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새벽 어묵김이 창틀을 덮을 때 집안에 희망의 향기가 가득했다. 아빠, 어묵엔 마법이 있어요. 민서의 장문 한 구절이 가슴에 새겨졌다. 이들의 작은 시작은 민준을 내쫓았던 거대한 재벌가 김씨 일가에게 조용히 파고들 거대한 파도와 같은 은밀한 복수의 서막이 될 터였다. 김씨 일가의 차가운 재물 뒤에는 그들만의 탐욕과 더러운 비밀이 끓어 넘치고 있었고 민준의 뜨거운 어묵 국물은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불꽃이 될 것이었다. 이막 불타는 욕정, 그리고 뒤틀린 운명의 실타래. 1984년 겨울, 시멘트 벽에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걷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소독 냄새가 코를 찌르고 어디선가 심전도 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8년 만에 처가 식구들을 만나는 길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전장이 너른 김 회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이끌려 온 것이었다. 김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 여사가 위암 말기라는 것이다. 병실 문 앞에서 민주는 잠시 멈춰섰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그동안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밤마다 꿈에서 박 여사를 만나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원망은 무의미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박 여사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다. 한때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뼈와 가죽만 남았다. 8년 전 그 당당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작은 새 한 마리처럼 초라해 보였다. 마른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어묵이라는 단어였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깃털처럼 가벼운 손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탁한 눈동자에 무언가 간절한 빛이 쓰였다. 어묵 한 그릇만. 허공에서 숟가락을 뜨는 흉내를 냈다. 김 회장이 복도에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사위를 이렇게 내쫓은 것이 평생 가슴에 걸렸다고. 특히 손녀들을 못 본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하지만 그 말은 난방기 소리에 묻혀버렸다. 너무 늦은 사과인지도 모른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뜻이었다. 박 여사가 힘없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그 안에 금속 광택의 녹그릇이 하나 들어 있었다. 흰 이불 위에서 조용히 반짝이는 그릇을 보며 민주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진짜 화해의 신호라는 것을. 박 여사가 평생 아끼던 그릇이었다. 박 여사가 입을 움직였다. 내 그릇에 담긴 건 어묵만이 아니었구나.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평생 고집스럽게 지켜온 가문의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는 깨달음이었다. 손녀들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했다. 심전도 파형이 점점 느려졌다. 방 안에 사람들이 숨을 고른다. 민주는 박 여사의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어머니 라고 불렀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진심 어린 호칭이었다. 박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장남을 낳아주지 못해서.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어주었다. 딸들도 소중한 아이들이라고. 이제는 그것을 알겠다고. 유리창 너머로 눈발이 하얗게 내렸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가족들을 불러달라고. 마지막 호흡과 함께 카메라는 녹그릇의 표면을 천천히 훑었다.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다. 민주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다. 이제 이 그릇은 원망이 아닌 용서의 상징이 될 것이었다. 박 여사의 장례를 치르면서 민주는 깨달았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복수보다는 화해가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든다는 것을. 그러나 그 깨달음은 잠시뿐. 곧 다시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욕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전 부인 김지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김씨 일가의 유일한 상속녀로서 위엄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을 때 8년 전의 뜨거운 기억들이 민준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과거 김씨 일가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었다. 재산을 위해 그녀와 결혼했으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사업마저 망친 자신은 버려져 마땅했다. 그러나 그와의 결혼 생활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사랑에 목말라 있던 김지혜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뜨거운 안식처였다. 민주는 사업적으로 무능했지만 밤마다 그녀를 안고 속삭이던 달콤한 말과 몸짓은 그녀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홀경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들의 침실은
외부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낙원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거친 숨결을 들이마시며 그의 강인한 두 팔에 온몸을 맡겼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몸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억압된 욕망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해갔다. 그들의 숨결은 마치 격렬한 폭풍우처럼 거실을 휘몰아쳤고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은 서로의 모든 것을 탐하듯 강렬하게 얽혔다. 깊은 밤, 그의 품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김지혜가 아닌 여자로서 존재했다. 하지만 그 황홀경은 재벌가의 차가운 계산 앞에서는 한낱 꿈일 뿐이었다. 박 여사는 민준이 딸만 셋을 낳자마자 젊은 사업가이자 유능한 재벌 2세인 강동민을 김지혜의 새로운 남편으로 점찍었고 민준은 철저하게 버려졌다. 장례식장에서 재회한 김지혜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민준에 대한 애증과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강동민과의 결혼이 단지 비즈니스일 뿐 진정한 사랑은 없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와 함께 김지혜에 대한 오래된 열정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그는 김씨 일가의 차가운 비즈니스에 대한 복수를 그리고 김지혜를 향한 뜨거운 욕망을 동시에 이루리라 다짐했다. 1990년 어느 봄날 어묵집은 이제 광장시장에서 제법 알려진 맛집이 되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하루 매출도 5만 원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어묵집 문 앞에 검은 코트를 입은 신사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의 그림자가 문을 막고 서자 가게 안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대경신탁이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며 전 부인 김지혜가 보증을 선 채권이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 안에 2천만 원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종이 위에 찍힌 붉은 숫자가 선명했다. 김지혜와는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니. 민주는 당황했다. 2천만 원이라니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된다. 채권사 직원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보증인의 전 남편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가게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합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 순간 대학생이 된 첫째 민서가 나타났다. 법학과 2학년인 딸이 교과서에 붙인 포스트잇을 펼쳐 보였다. 민법, 보증, 대리, 위조에 관한 조문들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다. 법학도답게 차분하게 말했다. 보증인의 서명과 인감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서명이라면 보증 자체가 무효입니다. 또한 보증인 본인이 직접 인감 신고를 했는지, 언제 보증을 섰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사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기 때문이다. 채권사 직원 중 한 명이 화를 냈다. 어린 것이 법조항 몇 개 외운다고 어른 일에 끼어드느냐? 하지만 민서는 당당했다. 법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마침 김지혜가 나타났다. 몇 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손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들고 있었다. 인감증명서와 서명 대조표를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그녀의 서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체를 자세히 비교해 보니 확실히 달랐다. 특히 김자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또한 보증을 선 날짜에 그녀는
해외에 있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었다. 당시 출국 기록도 가져왔다. 직원들의 눈빛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압박하기 어려웠다.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효는 두려움보다 빠릅니다. 위조 서명으로 만든 보증서는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결국 채권사 직원들이 물러갔다. 확인 후 다시 오겠다며 말했지만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다. 위조가 밝혀진 이상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민준의 숨이 길게 빠졌다. 양은 솥에 어묵 국물이 넘치려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지혜가 작은 봉투를 내밀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아내와 엄마 노릇을 못했다고. 하지만 민주는 그 봉투를 밀어 돌려주었다. 돈보다는 딸들에게 엄마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책임감 있는 엄마로 돌아와 달라는 간청이었다. 민서가 말했다. 엄마, 우리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치고 가게 안에서는 다시 보글보글 어묵 국물 끓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 속에는 민준과 그녀 사이에 아직 끝나지 않은 뜨겁고 위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불타오르게 했다. 그날 밤 그녀는 돌아왔다. 민준의 어묵집 뒷골목에서 빗속에서 떨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로의 온기만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밤이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연인의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씨 일가를 향한 민준의 복수를 위한, 그리고 지혜의 뒤틀린 욕망을 위한 은밀하고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산막 차가운 복수의 칼날, 뜨거운 사랑의 완성. 1995년 겨울, 김 회장의 장례식이었다. 겨울 장례식장에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든 국화꽃 사이로 김 회장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90을 넘긴 나이로 편안히 가셨지만 마지막까지 사위 민준과 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계셨다. 민준은 녹그릇에 담긴 어묵탕 사진을 영정 옆에 잠깐 세워두었다. 김 회장이 가장 그리워하셨던 사위표 어묵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였다. 지난 몇 년간 가끔 가게를 찾아오셔서 조용히 어묵탕 한 그릇을 드시곤 했다. 친척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지나갔다. 저 집들 참 반듯하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할아버지를 잘 모셨다고 말이다. 법대생이 된 둘째 미나, 사범대를 다니는 막내 미네까지 모두 성실하게 자랐다고 칭찬했다. 김 회장이 남긴 나무 상자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박 여사의 한복과 금반지, 그리고 재산 명세서가 들어있었다. 한복의 누런 솔기와 금반지의 작은 흠집이 세월을 말해주었다. 가난하지만 정성으로 보관해 오신 것들이었다. 재산 명세서에는 오래된 도장의 잉크가 번져 있었다. 김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이름으로 선 보증은 없다. 모든 재산과 부채가 정리되었다. 늦었지만 진정한 사과의 의미였다. 민서가 공중전화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았다. 변호사가 된 첫째 딸이 법적인 문제들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미나는 가게 매출과 지출표를 다시 정리했다. 회계사가 되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가게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막내 미네는 노트 표지에 아빠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썼다. 국어 교사가 되면
아빠의 삶을 책으로 남기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사람은 이름으로 불릴 때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빠의 이름 김민준이 역사에 남겨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빈소 밖으로 내리던 눈발이 점점 잦아들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민주는 녹그릇을 품에 안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만을 보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밤, 세 딸이 아빠 곁에 모여 앉았다. 이제 우리가 아빠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아빠의 어묵집을 더 유명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는 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가 있어서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야. 2022년 새벽 5시 광장시장 실내에서 주전자 휘파람 소리가 울린다. 46년째 같은 자리에서 어묵탕을 끓이는 민준의 하루가 시작된다. 창문에 맺힌 김이 하얀 꽃무늬를 그리고 멀리 빌딩 사이로 해가 떠오른다. 74세가 된 민준이지만 여전히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국물을 우린다. 손녀 지민이 국자, 각도를 할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맞춘다. 3대째 이어지는 어묵탕의 비법이 전수되고 있는 순간이다. 지민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를 도와준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에는 젊은 아빠와 새 꼬마가 양은 솥 앞에 서 있는 옛날 모습이 담겨 있다. 가게는 이제 광장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어묵집이 되었다. 평일에도 줄이 서고 주말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끓인다. 46년 전 그 마음가짐 그대로다. 방송국에서 섭외 전화가 걸려온다. 광장시장 대표 맛집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지민이 전화를 받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다. 할아버지, 드디어 방송에 나가요. 좋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제는 유명해져도 될 때가 온 것 같다. 첫 손님으로 노부부가 들어온다. 46년 전 번거지 모자,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다. 할머니가 녹그릇을 쓰다듬으며 말한다. 맛이 오래된 것 같다고. 할아버지가 어릴 때 먹던 맛이 난다고.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맛이라고 감탄한다. 오전 10시 세 딸이 차례로 들어와 앞치마를 두른다. 대법관이 된 민서, 대학병원 원장이 된 미나, 출판사 대표가 된 미네. 모두 각자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빠를 돕기 위해 이곳에 온다. 주말마다 모여서 가족 봉사를 하는 것이 이제는 전통이 되었다. 계산대 옆에 아빠 이야기책 더미가 쌓여 있다. 미네가 쓴 민준의 일대기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입금 전액 기부 스티커가 붙어 있고 벌써 수십 권이 팔려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 직접 가게를 찾아온다. 점심시간이 되자 방송 촬영팀이 도착한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낸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차분하다. 화려한 조명보다는 따뜻한 어묵 국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터뷰 중에도 국물이 넘치지 않는지 계속 살핀다. 오후에 특별한 발표가 있다. 세 딸이 함께 나서서 아빠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한다. 김민준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과 가정을 돕는 재단이다. 딸만 낳아버림받던 날, 저는 세상의 모든 희망을 낳았습니다. 민준이 말한다.
영화 제작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민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다. 지민이 신이 나서 말한다. 할아버지가 영화배우가 되는 거예요. 민준은 웃으며 손을 저어준다. 영화보다는 어묵이 더 중요하다고.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가게가 조용해진다. 민준은 박 여사가 물려준 녹그릇을 닦으며 혼잣말을 한다. 이 그릇은 봄이다. 계속 피어나는 그릇 안에 담긴 것은 어묵만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 그리고 끝없는 생명력이다. 46년 전 빗속에서 쫓겨난 그날을 떠올린다. 그때의 절망과 두려움이 지금의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었다. 세 딸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고 손녀까지 4대째 어묵탕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카메라는 그릇의 반짝임에서 시작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간다. 광장시장 지붕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고 내일 아침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아침이다. 김민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가 만든 어묵탕의 맛과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딸만 낳았다고 비웃음 당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침 드라마 속 명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아쉬운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